안녕하세요. 메리트 옥션 도윤철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경매 입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두 번째 얘기로 물건 번호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건 번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채권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갑구에 예를 들면 2019 타경 1, 2, 3, 4라는 식으로 등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건 번호인 것이죠. 2019 타경 1, 2, 3, 4 2019년도에 해당 법원의 1234번째 경매 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경이 그 사건 구분명으로서 경매 사건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타기라고 하면 우리가 명도 협의 시 명도가 원활치 않을 때, 수월치 않을 때 경우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을 한 경우는 그때 인도명령 신청한 것에 대한 사건 번호가 주어지는데요. 그때 사건 구분명은 타경이 아니고 타기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매각 물건 번호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 등을 변제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담보한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가를 정하여 하나씩 매각하는 것을 개별 매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각 부동산에 부여되는 번호를 오늘의 그 주제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길 입찰표를 통해서 각각 물건 번호와 사건 번호가 어디에 기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 입찰표. 이 길 입찰표는 대부분 경매 정보에 경매 서식 코너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요. 법원에서 우리가 배포하는 길 입찰표를 우리가 법원에서 따로 교부받은 다음에 기재하기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대부분 경매 정보 사이트에 경매 서식 코너에 들어가서 길 입찰표를 다운받아서 사전에 우리가 작성을 해서 입찰에 좀 원활하게 대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길 입찰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하루를 매각일로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의 경매 매각 방식에 참여할 때 작성하는 것이 길 입찰표라고 하죠. 다른 것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스캔해 보시고요. 이거는 입찰 기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날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입찰한 날짜하고 상이한 날짜가 적혀 있다, 혹은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매각 규칙상 이것은 무효로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기일, 요거 가볍게 볼 게 아니고요.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아래에 보면은 사건 번호가 있죠. 사건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번호가 있는데, 이때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네요.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다수였을 때 우리가 각각의 그 부동산을 개별 매각할 때는 물건 번호를 각각 구분하여 붙여서 이렇게 매각을 진행할 때 우리가 그런 정도 사건에 입찰할 때는 이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다음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건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될 것이고, 물건 번호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즉 개별 매각 사건의 경우 우리가 해당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데, 이때 그 물건 번호는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확인한 물건 번호를 기입한다기보다는 물건 명세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물건 번호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아래의 내용을 뭐 가볍게 살펴보면은요, 뭐 입찰자 내용이 있고, 입찰자 중에서 이제 본인 직접,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채권가 매수 신고이 된 이후에 매각 대금을 모두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차지하는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번호, 뭐 주소 등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이라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입찰을 시도할 때는 대리인이 이름이 누구인지, 성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주민번호, 뭐 주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뭐 추후에 이제 기일입찰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리 입찰할 때는 본인란의 그 도장은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되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아래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입찰 가격을 적는 란이 있고, 오른쪽에는 보증 금액을 적는 란이 있네요. 피아노 건반처럼 되어 있는데, 그죠? 입찰 가격 보증 금액은 최저가의 10%이기 때문에 왼쪽의 매수 금액, 입찰 가격보다 이 보증 금액이 규모가 클 수가 없죠. 따라서 큰 값, 작은 값 이렇게 기입이 되겠죠. 통상.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 가격을 적을 때는 만약에 1억을 쓴다라고 하면은 1을 쓰고 뭐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읽어주면서 썼을 때 조금 실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따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물건 번호를 잘못 기입했을 때 혹은 공란으로 뒀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정도에 로 기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번호는 정확히 제가 기재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대충 이런 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각각 이제 3개의 물건이, 채무자의 부동산 3개의 물건이 개별 매각되는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방청석에서 이 사건이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하다가 저조차도 조금 의아했던 사건인데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 1번은 당시에 제 기억으로 다세대였고, 감정가가 뭐 대략적으로 적어본 겁니다. 감정가가 2억, 그래서 뭐 한 30%씩 저감됐던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돼서 뭐 2억짜리가 1억 4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다세대인데 감정가가 뭐 1억 5천, 최저가가 1억 5백 정도, 역시 30%씩 저감되어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물건 번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구였던 것으로 제가 당시에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감정가가 5억대 이상, 이렇게 6억 가까이 됐었고요. 최저가가 이 정도, 4억 6백 정도, 역시 30%씩 빠져있는 상태의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매각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법대 앞에 앉아있는 매각을 진행하는 사람이 집행관이죠. 집행관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의 좌우에 착석해 있는 일행들과 상의를 잠깐 하더니 물건 번호 1번에 대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감정가가 2억이고 최저가가 1억 4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무려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4억 8천만.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 분들이 굉장히 웅성웅성거리고,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했었죠. 당시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된 분 역시도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매각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기가 눌렸는지 어쩔 줄 몰라만 하더라고요.
잠시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집행관이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이 4억 8천을 제가 그 추정컨대 그래요. 4억 8천에 입찰을 해서 매수 신고한 사람이 물건 번호 3번을 입찰하려고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물건 번호 3번을. 그런데 이때 사건 번호는 작성했지만 물건 번호를 기입하지 않았던 거죠. 물건 번호를 기입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의 그 매각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물건 번호를 적지 않았을 때는 개찰 자체에서 제외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기입찰표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기입찰표에 해당 그 부동산의 지번이나 건물의 호수 등을 뭐 적거나 입찰 봉투의 뭐 기재가 어떤 매수 신청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개찰에 포함시키는 뭐 그런 정도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규정하고 좀 걸맞지 않게 물건 번호를 적시하지 않았고, 예, 기록하지 않았는데 뭐 다른 물건 번호 3번을 입찰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입찰표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 번호 3번에 대한 어떤 지번하고 건물의 호수 등을 정확히 기입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죠. 물론 다가보니까 호수는 따로 없겠군요. 그래서 지번이 정확히 기록이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법대 앞에 앉아있는 그 집행관은 단지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예, 물건 번호 3번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물건 번호 1번으로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건 번호 1번에 4억 8천에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것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굉장히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예, 추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받아냈다면 천만다행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물건 번호 하나 기재를 제대로 못하는 통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만약에 불허가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건 번호 외에 개별 매각 사건인 경우는 물건 번호를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법원에서 공시한 물건 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나 밴드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또 추가로 답변이 가능한 것에 하나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